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위 1%의 거대 자본은 바닥에 처박힌 물량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끝없는 하락의 공포에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은 250조 원 규모의 독점 마진을 꿈꾸며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하지만 현실의 자본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양극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의 심장이 멈췄다는 사망 선고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2조 원 규모의 물량을 쓰레기 던지듯 내다 팔았고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손실을 확정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절대 권력자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콕 집어 호출한 겁니다. 셧다운 위기라며 조롱받던 평택 공장에 무려 220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천문학적 수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단숨에 250조 원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여기서 멍해집니다. 어제까지 망한다고 떠들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250조 원을 번다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삼성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입을 닫고 물량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판을 통째로 뒤집을 아주 교묘하고도 잔혹한 덫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말 그대로 피 냄새나는 사육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절대 권력자의 간택을 받기 위해 업체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치킨 게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상에서 삼성의 자리는 철저하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시장은 삼성의 부고장만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때 경쟁사들이 벌인 축제의 이면입니다. 화려했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마이크론은 정부 보조금까지 등에 업고 자신있게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엔비디아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초당 10기가 bps 정도면 된다고 미끼를 던졌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0.5, 10.1식으로 스펙을 조금씩 끌어올리며 경쟁사들의 목을 조르는 희망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신 공정으로 그걸 단숨에 맞추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칩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데이터는 엉키고 수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마이크론은 메인 공급망에서 사실상 퇴장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독주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SK 하이닉스도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른 데이터 전송이 아니었습니다.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낮은 발열로, 그 와중에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내는 거의 기적 같은 설계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오히려 갉아먹히는 정말 기분 더러운 승자의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기술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탄식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삼성은 평택 요새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정말 무섭게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용을 아끼겠다며 22나노 근처에서 머뭇거릴 때 삼성은 비난을 감수하고 수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어 가장 정밀하고 가장 비싼 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고집했습니다. 시장은 전부 어리석은 짓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AI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자 삼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냉혹한 법칙,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자원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써버립니다. 연비 좋은 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기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더 멀리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AI의 메모리 문턱이 낮아졌다는 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에 뛰어들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하는 수요의 끝에는 결국 삼성의 3나노 공정이 거대한 톨게이트처럼 서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AI 시대의 밥줄을 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선택한 방식은 좁은 일반 도로 위에 2층 버스를 억지로 계속 쌓아올리는 식의 물량전과 비슷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만 몰려도 병목이 생기고 열이 치솟고 칩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3나노 공정이라는 진공 상태에 하이퍼루프 터널을 뚫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마찰이 없고 열이 덜 나고 에너지가 덜 새나갑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한계치를 비웃듯 넘어서며 압도적인 속도를 뽑아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삼성이 3나노라는 무리수를 둔 건 패착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를 독점하겠다는 소름 끼치는 사냥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자산의 엇갈린 운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출렁였고 반도체의 생명줄인 헬륨과 불소 공급망은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도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은 헬륨 부족 뉴스를 핑계로 삼성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대중도 겁먹고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머니는 달랐습니다.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일시적 셧다운 공포를 핑계 삼아 개미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털어먹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 마진이 극대화되는 삼성의 펀더멘털을 계산한 뒤 조용히 매집을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데이터가 좋고 미래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 어쩌라는 거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오늘 하루 떨어진 주가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그림자입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을 통해 확보한 기술적 압도는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의 잔파도를 그냥 씹어먹고도 남을 마진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계좌의 파란불은 기업 가치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부러뜨리고 물량을 빼앗기 위해 연출한 공포의 무대장치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흐름만 봐도 이미 파는 보입니다. 겉으로는 셧다운 위기, 수율 쇼크, 외국인 매도, 공포 확산. 하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호출, 평택 공장의 220조 원 수주, 250조 원 영업이익 기대, 그리고 3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한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망한다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진짜 돈은 그 공포를 이용해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적 우위만으로 250조 원의 이익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거의 거대한 위기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부를 만들어냈는지 차가운 역사적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말이 좋아 위기지. 실제로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자산이 폭증하는 잔혹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열린 AI 버블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보십시오.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국가부도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60년대생들은 생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연쇄부도를 맞았고 대중은 평생 모은 자산을 헐값에 넘기며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혹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대중과 달리 그 지옥 한복판에서 현금을 움켜쥐고 우량 기업 지분을 싹쓸이한 사람들은 이후 닷컴 버블과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폭등장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같은 위기였는데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시대를 갈아탔습니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똑같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70년대생들은 끝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스마트머니는 움직였습니다. 빚을 철저히 청산하고 공포의 바닥에서 헐값이 된 글로벌 1등 주식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터진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혁명, 그리고 유동성 파티는 그들을 다시 중산층 핵심, 아니 그 이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대중은 위기만 봤지만 자본은 그 위기 뒤에 오는 판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2014년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징후를 보십시오. PC에서 모바일로 데이터의 권력이 이동하던 그 시기, 시장은 메모리 공급 과잉을 걱정하며 관련 주가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뉴스도 비관적이었고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성장을 미리 읽어낸 투자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지분을 모았고 결국 몇 배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거둬갔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대중은 현재의 공포에 갇히고 큰돈은 미래의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90년대생을 비롯한 우리 세대 앞에는 AI 버블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부의 추월 차선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 위기들이 단순한 자산 이동을 불렀다면 이번 AI 버블은 국가의 국력과 생존 자체를 가르는 지각 변동에 가깝습니다. 이건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평택 공장에 220조 원의 수주를 꽂아 넣었다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이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엔진이 고성능 AI 엔진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징성은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이러다 예전 닷컴 버블이나 코인 사태처럼 거품이 빵 터지고 반토막 나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무서워서 못 버티겠다는 반응도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만 들고 있으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확률적 것이 시나리오를 차갑게 보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의 턴키 비즈니스가 글로벌 표준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번호표를 뽑고 3년치 대금을 선불로 바칩니다. 그러면 삼성은 가격 통제권을 주게 됩니다.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영업이익 250조 원 돌파는 더 이상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치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삼성한 종목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대중은 그때 가서 뒤늦게 환호하겠지만 진짜 수익은 이미 앞에서 포지션 잡은 자들이 대부분 가져가겠죠. 두 번째는 교착 시나리오입니다. 대만 TSMC가 수요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며 반격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익 팽창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 확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요 자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방어하면서도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폭발적은 아닐 수 있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덜 화려할 뿐이지 여전히 강한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AI 거품이 꺼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덮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황은 오히려 삼성의 강점을 더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삼성이 확보한 3나노 기반의 압도적인 에너지 효율성은 불황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수록 전기료를 크게 줄여주는 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비가 됩니다. 전기료를 16배나 아껴주는 설계가 사실이라면 불황의 허덕이는 빅테크에게 삼성의 칩은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수 있습니다. 버블이 꺼져도 살아남는 쪽, 결국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는 쪽은 삼성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표준 장악과 250조 원 이익 폭발, 교착 시나리오에서는 TSMC와 경쟁 속에서도 100조 원대 방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버블 붕괴 속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무기로 생존과 독식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대목입니다. 세 경우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삼성 쪽으로 판이 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공포 뉴스는 넘치는데 구조는 오히려 삼성 쪽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중은 오늘의 하락 캔들만 보고 손절 버튼을 고민하지만 큰손은 지금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AI 시대의 밥줄을 틀어줄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밥줄을 진 쪽이 단순한 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이 싸움은 그냥 주식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무릎을 꿇고 삼성에게 300% 인상된 가격까지 받아들였는지, 그 자본주의의 냉혹한 흑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왜 무릎을 꿇고 삼성에게 300% 인상된 가격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 냉혹한 자본의 흑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가격 협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살벌합니다. 이건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전 세계 AI 하드웨어에 밥줄을 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파운드리 세계에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태양, TSMC만 존재한다는 낡은 신화가 지배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80%를 틀어진 절대 권력이었죠. 그런데 절대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집니다. TSMC는 그 압도적 지위를 무기로 웨이프 한 장 가격을 18,000달러, 우리 돈으로 2,5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세대 공정에서는 무려 60%의 추가 인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면 빅테크의 목줄을 움켜쥔 독점 사업자의 삥뜯기였습니다.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돈을 벌어도 그 열매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TSMC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 AI의 운명이 사실상 하나의 섬의 볼모로 잡히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판이었죠. 한쪽에서는 TSMC가 독점 가격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한폭탄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성은 평택 요새에서 아주 교묘하고도 파괴적인 턴키 비즈니스에 덫을 깔았습니다. 경쟁사 구조를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팝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한국에서 사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맡기고 패키징 업체는 또 따로 찾아야 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구조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정을 연결해야 하고 물류 비용은 폭발하고 중간에 문제라도 생기면 업체들끼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고객사는 돈도 더 쓰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일정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의 그림을 들이밀었습니다. 메모리도 해주고 칩도 찍어주고 조립까지 한 방에 끝내서 완제품처럼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기 오면 다 끝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TSMC가 그동안 독점지위로 걷어가던 살인적인 세금을 통째로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제안이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장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애플조차 삼성의 300% 가격 인상 통보 앞에서 큰 반발을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의 3 나노 솔루션을 썼을 때 구형 공정 대비 데이터 센터가 절감하는 전기료와 냉각 비용 차이가 무려 160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이라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삼성 칩을 쓰지 않으면 경쟁사보다 전기를 16배 더 쓰게 되고 그러면 AI 전쟁에서 수익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2월 디램 수출 현황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수출 수량은 고작 10% 늘었는데 들어온 돈은 무려 3배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을 조금 올린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생존 가치를 무기로 300%의 목숨값을 붙여 판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3배 올렸는데 그 집이 난방비를 90% 아껴주는 유일한 방공호라면 세입자는 군소리 없이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 모양새라는 겁니다. 남들이 부품 하나 팔아서 푼돈을 남길 때 삼성은 시스템 전체를 틀어지고 메모리 마진, 파운드리 수수료, 패키징 공인비까지 모조리 빨아들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영업이익이 250조 원을 향해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서사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평택에 220조 원을 꽂아 넣었다는 해석도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전 세계 AI 하드웨어 권력이 TSMC에서 삼성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의식처럼 익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연끌하고 몰빵하자는 식으로 달려들면 그건 또 다른 함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장 열리면 뭐부터 얼마에 사야 하냐, 퇴직금 1억 원을 한 번에 부어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점에서 한 번에 몰빵한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멀미하며 피눈물 손절을 칩니다. 반대로 6개월 동안 월급을 쪼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 사람은 폭락장을 비웃으며 주식 수량을 늘립니다. 연끌과 비투는 자본주의에서 자기 목을 가장 빨리 치는 단두대입니다. 이건 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실전 원칙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강제로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테마주, 실체 없는 작전주를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의 50%를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대장주와 소부장 핵심 기업을 추종하는 ETF에 배치하는 전략이 제시됩니다. 이건 단일 기업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산업 전체 상승 흐름을 같이 타기 위한 선택입니다. 둘째, 매월 기계적인 정액 분할 매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내일 주가가 폭락할지 폭등할지는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빼고 월급 날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던지고 시장이 피를 흘릴 때 평단가를 낮추는 사람만이 결국 긴 싸움에서 살아남습니다. 셋째, 자산의 30%는 반드시 달러 같은 안전현금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AI 버블이 출렁이고 마진콜 사태가 터질 때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패닉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의 구조가 강해 보여도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 사람 멘탈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폭락장에서 공포를 못 이겨 헐값에 주식을 던질 때 거시경제의 흑막과 턴키 비즈니스의 승자 구조를 읽어낸 사람은 그 지분을 조용히 묻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계좌에 찍히는 숫자로 돌아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실행하는 우직함. 결국 10년 뒤 자산 격차를 가르는 건 그 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의 220조 원 수주 해석, 250조 원 이익 서사, 그리고 AI 버블 생존법까지 이 거대한 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일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2조 원을 내다 던지는 폭락장이 연출된다면 누군가는 두려움에 손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웃으며 추가 매수를 고민할 겁니다. 바로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판단이 앞으로의 자산 격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라고 보는지 여러분의 시선으로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시죠.